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몇 년 전, 4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과 단 3개월 만에 이혼을 경험한 아픈 상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랑에 눈이 멀면 환상만 보이고 현실을 모른다고 하죠. 제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그 이후로 아직도 남자를 만나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되어도 보통 대인이 아니라서요. 작년에 우연히 사연살롱 채널을 알게 되어서 듣게 되었는데 저랑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너무 그분들의 심정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마음이 풀렸고요. 이제는 제 과거도 훌훌 털어내고 있어요. 털어버릴 것도 없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결혼하고 지내 집만 챙긴 이기적이고 재수 없는 남자에 대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를 만만하다고 여겨서였어요. 남편은 중학교 동창이었던데 우리는 한 친구의 결혼식 때 다시 만났어요. 그 친구와 나는 중학교만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꾸준히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이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축하할 일이었어요. 그 친구의 결혼식 축하를 위해 중학교 동창들 몇몇이 모이는 자리에 그곳에 남편이 있었어요. 사실 중학생 때에는 남편을 좋아했다가도 대놓고 선물을 준 적도 있었지만 남편이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요. 시들이 지금해지고 저는 친구들과 또 다른 사람을 좋아했었지만 예전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설레이기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다는 점으로 눈에 띄는데 만나서 본 남편도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간 것 같았어요. 잘생기고 가진 게 없어도 부티 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바로 그런 점이었죠. 그럼에도 어딘가 모르게 지칠 것 같고 표정이나 행동에서 생활이 묻어나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때도 남편은 취직을 못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외모가 뛰어나 대학에서 방송연예를 전공했지만 배우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특별한 직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려다가 일반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 같군요. 수희야, 정말 오랜만이야. 살아있어서 만나는구나. 우리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살아있는 이야기는 아무튼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가워. 가볍게 인사하고 말겠지? 의외로 남편과는 결혼식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이 이어졌어.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는 채로 부럽다고 했고, 난 남편이 배웠다는 것만큼 잘생겼고 그 세계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는 게 부럽다고 해. 낯선 세계에 갈망하기도 하잖아. 제가 남편에게 취업 정보도 주기도 했는데요. 알려주는 면접 팁과 같은 것을 가르치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지훈아, 너 방송 쪽으로 가려고 했잖아. 그쪽과 관련된 업종을 알아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곳에서 취직한 선배들도 있을 텐데. 응, 그쪽도 생각해보고 있어. 그래도 현장에 가는 매니저와 같은 일보다는 사무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정교주의 되어야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남편은 취업 활동에서 도움을 받았고 가끔 제가 밥 사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새 둘이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고 그렇게 4년 동안 남편은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울고불고한 날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일하던 연예 기획사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적도 있고 하루 만에 그 자리를 떠난 적도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돈으로 남편 밥을 사주기도 했고 면접 갈 때 쓸 돈도 주고 그랬어요. 사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챙겼던 거였고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저에게 헤어지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자기가 저보다 못한 것 같아서 자꾸 열등감이 든다고 했어요. 그럴 때면 안타까워 말없이 옆에 있었죠. 그렇게 인연을 이어나가다 보니 결국 남편이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어요. 공연과 관련된 기획사에서 취직할 수 있었답니다. 일이었지만 현장이 아닌 사무직이었고 회사도 꽤 탄탄한 곳이었고 대기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남편은 최종 합격 후에 너무 좋아서 방방 뛰기까지 했어요. 정말 잘 됐다. 축하해.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네. 와, 그동안 진짜 형수도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고맙다, 수희야. 남편이 말한 형수는 몇 년 전 형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조카 둘을 키우는데 중학생들이라고 했어요. 형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형 밑에서 자랐는데 형수가 많이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늘 말끝마다 형수 얘기가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게 듣기 싫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 잘해주는 형수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형이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웰컴 투 한 식구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행일지도 모르지요. 남편이 취직하고 반년이 지난 후에 결혼했어요. 남자친구가 입사한 지 2달 정도 지난 후부터 양쪽 집안을 인사하고 결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도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는지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후딱후딱 지나가더라고 해요.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직장이 없어서 마음이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결혼한다고 하니 잘 살라고도 남편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신혼집은 부모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야. 나는 돈을 모아 놓은 거 있어요. 그걸로 작은 여러분. 부모님은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에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이 30대에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이 힘들어요. 전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집 마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언제까지 모을 건데 아이도 챙겨야 해요. 그러니 너희들은 돈 쓸 일만 있다고 할 때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아빠랑 엄마 수위 너무 꽉 맞춰서 결혼하면 집 사주실 거라고 약속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 선물로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자고 사는 건 엄마와 아빠가 마음에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겁을 먹지 마세요. 걱정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고생하지 말라고 마음을 써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오빠하고는 똑같이 대해 주었다고 하지만, 오빠는 집 살 때 얼마나 보충해 주셔야 하는지만 알고 있어서 속으로 참 미안하고 감사했어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정말 형수에게 많이 의지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형수에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던 형수는 제게 싫어하는 듯한 태도를 많이 보였고, 우리 부모님은 남편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당사자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남편의 형수는 정말 거칠게 드러냈습니다. 님 진짜 잘생기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수희 씨는 이제 동생이에요. 아무튼 동서보리차 전까지 많이 챙겨주셨다고 해요. 결혼까지 가는 것을 보면 우리 도련님의 의리 하나는 끝내준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자신을 챙겨줬다고 결혼까지 한다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서가 우리 도련님에게 계속 힘이 되어 주어야 해요. 알겠어요. 친정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 은퇴하셨죠. 우리 도련님에게 숟가락을 얹는 일은 안 생기겠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형님,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를 잘해 두셔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도와주시지 마세요. 도와줄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겠지요. 말꼬리를 흘리는데 진짜로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당장 들어가서 살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고 남편이 돈이 없다고 해서 웬만한 혼수도 제가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저한테 그렇게 못마땅한 것인지 항상 만나면 아래 위로 살피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우리 부부는 결혼 후에 바로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베란다 확장 공사가 늦어져서 잠깐 저가 살던 트룸 오피스텔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공사는 2-3달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그 오피스텔 주인과 신뢰관계를 잘 쌓아둬서 주인은 내가 나가면 자기 딸이 들어와서 살 거래라고 했는데 제 상황을 듣더라도 그러면 3달 더 머물러 돈도 더 받지 않고 연장해 주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남편이나 형님들이 그런 점에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좀 빈정상이지만 실혼 초부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싫어해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어요. 게다가 4년 동안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도 보게 됐고요. 이 사람은 방송 연예인이 나와서 그러는지 남들 눈을 많이 의식하고 꾸미며 다니는데 집은 진짜 하나도 치우지 않았어요. 자기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다 나면 싹 빠져나가고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곤 했어요.
또 형님은 왜 그렇게 뻔질나게 들락거리며 제 살림에 훈수를 두는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잘 먹는 반찬을 싸준다고 해서 고마워서도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좁네. 트름이 아니라 그냥 원룸 같아. 이런 곳에서 석 달이나 우리 도련님 있어야 되는 거야? 청소도 자주 하고 위생에 신경 좀 써야겠다. 아니, 부엌 그릇은 왜 한쪽에 쭈르륵 놔두었는지라더니 제 찬장을 열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릇 위치를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어차피 우리 이사 갈 거고 제가 쓰던 대로 두는 게 익숙하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 살림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단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 동서, 우리가 동서 시간이기는 해도 나랑 동서랑 12살 차이 나니까 알지? 동갑이라고 내가 선생을 해도 될 나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른이 하는 말은 새겨들어. 알겠어요. 형님이 떠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사가서 사용할 전기 가전제품을 정리하다가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새 집에 들어가려고 박스 그대로 두어놨던 걸 까먹고 스탠드형 모니터와 새로운 에어프라이어가 없는 걸 알았어요. 지훈 씨, 부모님께서 주신 스탠드 모니터와 내 친구가 선물해준 에어프라이어가 왜 안 보이지? 어디에 뒀나 했더니 그것들 형수 집에 있었답니다. 조카들이 벽걸이 모니터 때문에 거실에 놓지 못하게 되어서 그것들을 가져다 놓도록 했대요. 그러다가 에어프라이어를 새로 사려고 하신 게 생각나서 같이 가져다 주려고 들렸는데 그러던 중에 형님을 만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들을 형님에게 가져다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는 그냥 이번 일은 넘기기로 했어요. 안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뭐, 어때? 우리는 리모컨 쓰면 되고 에어프라이어도 필요하면 나중에 사면 되잖아. 당장 필요하다는데 우리보다 더 잘 쓰지 않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스탠드 모니터 우리 혼수에 돈을 들어가는 걸 줄여주느라 엄마 아빠가 사주신 거잖아.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도 그것도 내 친구가 사준 건데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형님한테 갖다 줘? 그리고 형님은 형님이 사서 쓰면 되지. 왜 혼수를 마음대로 갖다 주고 말을 하다 보니 점점 열이 받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혀를 차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둘이 같이 살면 공동으로 갖는 건데 누가 사주고 그런 게 뭐야? 그렇게 중요한데 만약 함께 갔다면 나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지 않나? 적어도 나한테 가져다 줄 수도 있어도 물어봐야지. 그것 말이 맞아. 별거 아닌 것 같고 따진다면 너희 친정에서 사준 것이라고. 그런 걸로 티내고 싶나? 친구 선물이라고 해도 유순한 척 하지 말고. 몇 푼이나 한다고? 난리야. 그러면서 그 몇 푼 하는 거는 지훈 씨가 번 돈으로 사준다고. 왜 혼수로 들어온 걸 손 대느냐고? 그리고 형님 말씀대로 지훈 씨가 반찬 가져온 거라고 하시면서도 과일도 가져가시고 내가 소중히 하는 홍차를 집어가네. 그러면서 내 살림에 얼마나 참견하시는지. 우리 둘이 살면 그건 우리 일 아니겠니? 살리는 괴로움이지만 개입할 일은 아니야? 그동안은 지훈 씨가 형님에게 의지해서 살았던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야, 사람이 결혼했다고 얼굴을 바꾸고 이제 우리 둘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해야 해. 그리고 형수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개입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야. 과일이나 홍차는 필요하면 그냥 사면 되는 거고 참 쉽게 말하면 형님도 돈으로 사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일을 건들고 가? 아직 이사도 해야 하고 돈이 더 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주어야지. 이게 도와주는 거야? 아, 좀 그만해. 들어와서 징징거리지 말아줘. 진짜 남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고 나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어요. 연애할 때 알았던 그 사람과 남편이 다른 분이었다고 느꼈어요. 그 이후로 남편에게는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은근히 제 생각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결혼을 한 것이 큰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으로 옮길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마음에 혼인신고서를 내지 않고 가방 안에 넣어두었죠. 하지만 그 후에도 형님이 자주 우리 집에 들르며 제가 하는 일이나 청소에 대해 잔소리를 하곤 했고, 남편은 자신의 역할을 따라 형수에게서 받는 것조차 해주지 못해서 마치 아주 안달이 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보였어요. 제가 눈치가 보여서 집에 들어온 혼수를 마음대로 주지 못하자 아주 제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현금 5만 원권을 뭉텅이로 꺼내서 형님 손에 쥐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 가자는 말 한 번 안 하는 남편놈이 점점 괘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려고 한 결혼이 아닌데 날이 갈수록 속상하기만 했죠.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희가 아파트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가 아파트에 한번 가보려고 해도 남편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며 바쁜데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집안일만 하라고 해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공사가 끝나가고 도배도 다시 한다는데 궁금하잖아요. 회사가 좀 일찍 끝난 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방문하고 싶어서 남편과 공사 중인 분들에게 사전 연락 없이 갔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아파트 안에 있어서 아마도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형님이었어요. 형님이 양손을 허리에 대고 안방에서 나왔을 때 집주인답게 가라 하셨어요. 형님이 어째서 여기 계시는지 물어보니 회사에서 들르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면서 도배 작업도 다시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형님은 무엇을 보러 오셨는지에 대해 맡겨도 된다고 하셨지만 봐주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라며 새 집이라 그런지 확인하려 하셨어요. 어쨌든 이 동네는 정말 좋고 깨끗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희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첫째, 중학교까지는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근처 초등학교도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은 조금 넓어도 되는데 34평의 방 3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매우 현명하셔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버스로 멀지 않고 아이들이 다니기에 좋은 학원도 있어요. 아이들 교육에 아주 좋은 동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할 자신 있으니까 상관없다면서요. 공사가 끝나고 도배가 끝나려면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쓰지 마세요. 그래도 새 집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뭐, 동서가 알아서 잘하긴 하겠지만 말야. 알았어. 웬일로 형님이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하고 잘할 거라는 말까지 했어?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괜한 말 하다가 트집 잡힐까 봐 조용히 있었다가 같이 아파트를 나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건 말이야. 그것도 형님이 일일이 간섭하시는 건 아니지. 아파트요. 그건 갑자기 왜? 아까 회사 일찍 끝나서 공사 마무리되는 것도 보러 갔더니 형님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 근데 지훈 씨, 형님한테 우리 새 아파트 비밀번호 알려줬어.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거야? 아니야. 형수도 우리 새지 말아야 돼. 한번 들러보고 싶다고 해서 알려줬는데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안 들면 비번을 바꾸면 되잖아. 그런 건 좀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형님하고 마주치지 않았으면 또 나한테 말 안 하고 넘어갔을 거야? 아니야. 근데 아파트 인테리어나 가구, 냉장고 같은 거 형님이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 살림이지만 아니라는 거 확실히 해야 해. 영수도 우리 거기 들어가면 더는 간섭 안 하시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동안 형님이 여기 와서 했던 일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무디게 가만히 있겠어? 알았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 그러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뭔가 수상하군. 하더군요. 말만 그렇게 하고 또 형님이 와서 다 자기 집인 것처럼 멋대로 굴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사날 며칠 앞두고 남편이 한 말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기 있잖아. 우리 이사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우리 여기 살기에 좁지도 않고 여기가 회사 다니기에도 나쁘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새 아파트는 형수랑 조카들 들어가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눈만 깜빡거리며 있으니 남편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지금 한 말, 그거진 야 농담이지.
내가 왜 이런 일로 농담을 해? 솔직히 우리 아직 그런 큰 집 필요 없고 형수는 애들도 커서 각자 방도 넓고 거실도 넓은 집이 좋겠어요. 현재 형수의 집은 다소 좁은 편이고 예전에 아파트에 갔을 때 형님이 주인으로 계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형님과 미리 모든 것을 상의해보고 들어가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죠. 어쨌든 너무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거고 4명의 부동산도 있지만 형님이 저를 그 아파트에 들여보내려고 해서 이렇게 함께 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곧 다가올 거예요. 산지 얼마 안 되었지만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산 것이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 좀 잘하도록 해봐. 너랑 집주인 친한 것 알잖아. 친하면 호구 취급해도 돼? 우리 멋대로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갈 거니까 따님은 다른 데 보내고 우리가 살아.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집주인에게 더 이익일 거라고. 와, 나 미치겠네. 야, 박지훈, 너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아파트에 형수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 형수들은 애들도 그렇고 34평에 살 수 있어. 우리가 몇 년 양보하면 제 아이들은 곧 다 대학 갈 거야. 그때 우리가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집은 4명이 살 거니까 나도 알아. 그래도 이제 우리 부부니까 내게 내가 주는 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왜 항상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한테든 그런 거지? 통보해. 이게 어디서 나를 그 집의 명의자로 대접하는 거니? 너, 형수한테 마음 씀씀이가 눈물겨운 그 눈물을 왜 내 돈으로 안 하고 다 내 걸로 하니? 여태껏 다 그랬잖아. 내 형수한테 준 거 다 내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들어온 것도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것도 아닌 게 아니다. 저번 스탠드 모니터와 에어프라이어 말고도 그 이후로 남편이 자기 형수네로 보낸 물건이 몇 개 더 있었어. 그것도 꽤 괜찮은 고급 가전제품들을. 나는 내가 아직도 그것을 가져가 따지는 게 이해가 안 돼. 누구 앞에 들어왔든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건데 뭐, 어때? 내 것은 안 따지면서 나한테 말은 안 해? 그건 대체 무슨 편리한 심부름이야? 야, 다 됐고 안 됐고. 그 아파트에 형님 내 절대 못 들어가, 절대.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 돼, 형수님. 이미 이사 준비를 다 마쳤어. 이사짐 센터 예약도 했고 취소해도 안 된다고 집주인이 말했다고 하면 되는 거야? 너는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현숙님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하라고? 그러냐. 우리 형수님과 보내온 시간을 보상받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아파트에서 살만해. 너무 그러지 마. 야, 우리 부모님은 어디 돈이 썼고 나서 너희 형수가 거기서 살라고 아파트를 내준 줄 아니? 우리 부모님의 정성은 뭘로 보는 거야? 너, 그런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제대로 인사 한 번 했어? 알았어. 내가 이번 주에 가서 인사드리게. 그러면 됐지? 그냥 진행하는 거야? 어차피 벽지도 그렇고 베란다도 형수 취향에 맡기면 되잖아. 마쳤는? 그러면 형수님 들어가게 하자. 야, 박지훈, 이런 말은 안 했어. 아파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내일하고 여기 집만 신경 쓰라고 했던 거구나. 너 그때부터 형수 아파트에서 살게 할 생각이었구나. 말하기가 좀 그렇지.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고 나면 말하기도 좋지 않겠어. 그럼 우리 얼른 집 알아봐야겠다. 일단 이따 집에 오다가 부동산부터 들릴까? 난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형수를 생각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이야기는 아예 흘려버리고 지 형수 아파트에서 살게 하려고 저희 다른 전세 알아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수희야, 우리 꼭 큰 집 아니어도 되잖아. 적당히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월세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속이려고 작정했던 거 아니냐? 이런 걸로 나랑 결혼했어? 당장 내 엄마한테 안 된다고 해 취소돼 버렸다고 얘기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너도 좀 적당히 해라. 나이 많은 형수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면 안 되냐? 그냥 좀 넘어가라고 해야지.
그렇게 내가 형수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 싶다면 내 돈으로 하세요. 너가 아파트를 살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살아? 이제 겨우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 식으로 남편은 자기 형수를 우리 아파트로 보내겠다고 했고 저도 경고했다. 하지만 이 인간은 그런 말까지 형수한테 전달했는지. 그날 오후에 회사로 전화가 왔었어요. 동서 내가 도련님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이사 가는 거 반대한다며 아니 도련님이 기껏 마음 써서 우리 들어가게 해주겠다는데 거기에 동서가 왜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래? 결혼했으면 남편 말을 들어야지. 그 집이 동서 명문 있던 모양인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앞으로 더 잘 될 사람은 우리 도련님이에요. 막말로 동서 애 낳고 집에 들어앉아봐. 경단녀 다시 취직하기 쉬운 줄 알아요. 복직해도 회사에서 예전 같지 않을 걸. 그러니까 앞으로 동서 먹고 살게 해줄 도련님 말을 들으세요. 우리 애들하고 거기서 몇 년 살면서 애들 편하게 학원도 보내고 나도 괜찮은 마트에서 쉽게 장을 볼 수 있어. 하지만 형님이야. 요즘은 그런 걸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 주문하면 돼. 아이들 학원에 보내려면 온라인 1대1 수업을 들어야 해. 정말 싸가지 없다 싶었는데 수준 있게 말을 하네. 어떻게 그런 말만 할 수밖에 없지. 내가 그 집에서 살 수준 아니야. 아직은 그 집에서 살 수준이 아니야.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아파트에는 출입할 수 없어요. 녹음도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변론할 생각 없이 동서나 정신 차리세요. 어디서 남편이 정원에서 속닥거려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건 결혼한 여자로서 예의가 아니에요. 아니, 현재가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구한 말을 해주세요. 이해할 만한 말로 하세요. 형님이 아파트에 살고 싶으니까 지금 억지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 나는 거기 마음에 들어서 살고 싶다고 했다. 왜 그게 무슨 뜻이냐며 악을 쓰길래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제가 제압해야 할 것을 다시 계획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갔어요. 이미 둘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야, 너 어떻게 형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형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어떻게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내가 암만 그래봤자 이미 결정은 난 일이야. 웃기시네. 야, 너 우리 혼인신고 안 한 줄 모르냐? 나 아직 그거 주민센터에 안 가져갔거든. 그러자 잠시 당황해하던 남편은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이 올렸으니까 무슨 말이야? 넌 내가랑 헤어지자는 거야? 웃겨.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이혼해? 사람들 사이에 전쟁 중이야? 너랑 전쟁 중이 아니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상처받는 거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너는 그런 걸 버릴 수 있어?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하지 않던 일도 해야지. 내가 겁 많이 먹잖아. 내가 그렇게 충고하지 않겠나 봐. 형수와 결혼하려고 할 때 많이 반대했었어. 그런데 너랑 결혼한 건 너가 나를 따라와 줄 것 같았기 때문이야. 나 취준할 때 내가 나에게 해준 것을 보고 알았어. 얘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없을 거야.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있었겠지요. 잘났어도 튀면서 피곤한 애들보다는 얘가 나을 거라 생각했던 거였죠. 그러나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쉽게 변하냐며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말해도 난 널 알기 때문에 겁먹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만 피곤하게 말하지 말고 할 일 따라 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완전히 호구로 봤나 봐. 평생 편히 살려고 나와 결혼했던 거였어. 내가 바보였네. 너 같은 사랑이라고 믿고 결혼한 게 바보였어. 맞아. 그 이후로 남편과 나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 냉랭한 상태가 지속되었죠. 대신 문자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형수 아파트에 가는 걸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조롱하는 문자만 보냈어요. 김수희 씨, 너무 애쓰지 않게 해. 너의 행동으로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아서 빨리 이사를 안 가도록 해봐. 내일은 부동산을 볼 것이니까 안 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내가 혼자 이사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팽팽이를 가지러 갔고 결국엔 형님이 나 이사하는 날이 돼버렸네. 하지만 전날 미리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형님이 사놓은 가구들을 밖으로 옮기고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
형님이 비번을 눌러도 들어가지 않아서 내게 전화도 하고 남편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 내가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소리 질렀대. 동서금이지 말고 성급하게 해결해. 어서 나오라고 하니 경비원 둘이 우리 집으로 온 거야. 형님이 앞으로 나와서 시끄럽다고 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지금 이곳 주인에게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좋은 말씀으로 나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찰을 불러야겠습니다. 아니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어디서 나가라고 하는 건가요? 억지로 행동하지 마세요. 어제 이곳 주인 교체가 있었고 우리는 얼굴 확인도 했어요. 여기 주민이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주세요. 형님이 소리를 지르며 억지로 끌려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이사짐 센터를 불러서 짐을 옮긴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그 일을 보고 그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에게 이상한 문자를 보내던 남편에게 짧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우리 혼인 신고 사실상 둘 다 1억 원 안 남을 거야?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죠. 너는 나에게 타간한 돈을 다 내놔야 해. 너 진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올 거야? 내가 소원대로 하려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리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내가 너랑 함께 안 살아도 귓구멍 열고 잘 들을 거야? 내가 3달 동안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려졌고, 이전에 나랑 살면 편하다고 말한 것도 다 녹음해놨어. 내가 아파트에 형수가 살게 해준다고 할 때부터 내가 한 말 전부 다 녹음해놨어. 이것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정말 궁금해. 이렇게 부부간의 문제를 네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당연히 판단해야 해. 너는 여기서도 나에게 물어봐도 되겠어. 이게 말이 되는지 카페 직원에게 물어보고 오면 어떨까 생각해. 내가 한번 물어봐 볼까? 그랬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너는 왜 이제 와서 아무 말도 못해? 라고 나는 생각해. 만약 말이 맞다면 경 아저씨들이 경찰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뭘까? 법적으로도 동생의 형수가 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어떠한 계약서도 없어서 동생의 형수가 내 집에 오는 건 무단 침입에 해당해. 아니야, 수희야. 이것은 부부간의 문제이자 가족 사이의 일이야. 가족 같은 말을 하니? 어떤 가족이 매일 한 사람 소외되어 둘이 꾸민 것처럼 되어 일방적으로 상처받는 일이 있어? 산이 그게 가족이에요. 넌 나한테 가족이 아니에요. 넌 기생충이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주변을 살피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남편은 자기가 쓴 돈을 전부 주어야 하냐며 용돈으로 줬던 건 안 받으면 안 되냐고 비굴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다 받아 했어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은 이제 제가 의리 없고 나쁜 년이라고 동창들에게 소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라도 해서 저를 어떻게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저와 계속 연락을 했던 친구는 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중학교 동창들은 남편보다 그 친구와 더 친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들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물론 그중 몇 명은 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친정에서 제 앞으로 해준 아파트에 자기 형수를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은 다들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여 저와 남편의 관계는 끝이 났고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제 손을 들어주어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와 그동안 가져갔던 돈을 모두 갚아야 했어요. 그러자 남편 형수가 더 길게 뛰며 난리더라고요. 그거 봐요, 도련님. 내가 그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인상이 안 좋다고. 도련님 제대로 뒷바라지 못할 것 같다고. 얼마나 그랬어. 결국은 이런 것을 보고만 해. 아, 저 독한 게 우리 도련님 신세를 망쳤어. 그때 저만큼에서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형님한테 사달키를 받은 것을 그리고 갈겨버렸어요. 형님께서는 우리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울며 겨자 먹기를 하면서 뺨을 맞았는데 무척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죠. 이 미친놈들이 불안한 입을 열면서 끝까지 우리야말로 자녀와 우리 딸이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었다.
그래도 결혼한다 하니까 고생하지 말라고 말해준 앞서선에 돈을 벌어서 집 사서 살려며 날아탔다고 그때로 해서 귀한 딸에게 되어야지. 그럼서 내 자신의 수준 맞게 입에 들어가고 남의 집 귀한 딸에게 나쁜 짓이야. 그 말에 형님은 조용해졌고 뒤에 서 있던 남정은 뒷걸음질 쳐가며 부모님을 떠나려고 했다. 쌩하니 도망을 가버렸어요. 정말 끝까지 치사하고 비열한 모습만 남긴 최악의 인간이었죠. 결국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를 물어주고 그동안 가져간 돈도 갚아야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걸 갚느라 회사 근처에 룸을 얻었는데 그것마저도 비싸서 얼마 못 입고 나와서 회사랑 한참 먼 곳에 빌라를 얻었다고 해요. 남편 형수도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다고 해 신이 나서 전세 뺀 걸로 가구니 뭐니 서느라 돈을 다 써버려서 돈을 다시 마련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저한테 한 짓이 있는데 제가 뭐가 불쌍하 있어요? 그걸 보면 지팔자지가 꾼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주신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직 누구와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제사인 것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